연동교회의 모든 교우님들과 이 시간 성경 공부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성지순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에는 욥바를 여행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아름다운 지중해 해변을 보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요나가 다시스로 가기 위해서 도망쳤던 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가진 것이 없었지만 옷을 지어서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었던 다비다의 기억이 남아있는 베드로 기념교회의 모습도 보았습니다. 그 모든 곳들이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구하는 데, 주님을 찾아가는 데에 우리 더욱더 마음을 다지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베드로가 욥바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보자기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방인에게 최초로 세례를 베풀기 위해서 베드로가 떠난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가이사랴입니다. 오늘의 여행지는 가이사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이사랴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겠지요. 가이사랴는 예루살렘에서 북동쪽으로 약 105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빨간 곳으로 동그라미 쳐져 있는 곳이 예루살렘이고요. 가이사랴는 저 위쪽, 지금 화살표 방향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여행을 했던 욥바에서는 북쪽으로 약 5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욥바가 지중해변에 굉장히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가이사랴도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바닷물은 옥빛이고요. 하늘은 굉장히 맑습니다. 그래서 여행객들이 가면 그 자연 경관에 감탄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보시는 곳이 가이사랴 해변입니다. 굉장히 아름답죠? 욥바 못지않은 아름다운 경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곳이 가이사랴 국립공원 안에 있는 바다의 모습입니다. 바닷물 빛깔 자체가 다르잖아요. 완전히 옥빛입니다. 보면 그냥 막 뛰어들고 싶은 그런 모습입니다. 이것도 가이사랴의 해변가고요. 정말 아름답죠. 지중해변은 정말 아름다운 것 같아요. 한 번쯤은 꼭 가서 바닷물을 구경하고 싶은 그런 곳입니다. 이곳이 가이사랴 항구의 모습인데요. 가이사랴는 구약 성경에 그 이름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한 번도 가이사랴에 대한 언급이 구약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 가이사랴를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여호수아서에서 땅을 분배할 때 가이사랴에서 가장 가까운 지역인 돌이라는 지역을 므낫세 지파에게 분배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아마도 므낫세 지파에게 배분된 땅이었을 거다라고 추측만 할 뿐입니다. 하지만 므낫세 지파는 이 지역을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여러 이방 제국들에 의해서 이 가이사랴가 정복되었지만 어느 제국도 이 가이사랴를 제대로 개발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 가이사랴가 지금은 우리가 가이사랴 항구라고 알고 있지만 예전에는 굉장히 개발하기가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파도가 굉장히 심한 곳이었고요. 바람도 굉장히 심하게 부는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가이사랴가 성경에 제일 처음 등장하는 것은 사도행전에 나오면서 등장을 합니다. 가이사랴가 제일 처음에 개발되기 시작했던 거는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헤롯 왕이 기원전 20년경에 이 가이사랴를 도시로서 개발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역사의 전면으로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보고 계신 것이 가이사랴가 헤롯 왕이 가이사랴를 개발했을 때의 모습을 상상해서 그린 것입니다. 저 위쪽에 벽들이 보이시죠? 바다를 막아서 항을 만든 거예요. 바람을 막았고요. 그리고 심한 물살을 막기 위해서 저 벽을 바다 쪽으로 다 쌓습니다. 이 바다를 막았던 저
벽들을 고대에 시멘트로 만들었다 그래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 시멘트가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시멘트하고 거의 유사하다고 합니다. 다른 것이 있다면 그 시멘트를 바다에다 부어냈다는 거예요. 이제 본격적으로 가이사랴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보이는 길이 가이사랴로 가는 길목입니다. 저 길가에 보이는 나무가 올리브 나무예요. 가이사랴로 가는 길목은 이 올리브 나무와 여러 나무들이 굉장히 아름답게 조경되어져 있는 길이라고 합니다. 이 길들을 지나면 가이사랴 국립공원으로 들어가는 입구가 보여요. 가이사랴는 전체가 다 국립공원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이사랴 지역으로 들어가려면 국립공원 입구로 향해서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이제 가이사랴로 본격적인 여행을 들어가기에 앞서서 가이사랴에서 크게 볼 수 있는 곳 5군데 정도만 요약을 하고 그것들을 중점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수로입니다. 가이사랴 지역에 물을 끌어다 주기 위한 수로. 가이사랴 지역은 식수로 사용할 수 있는 샘이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수로를 끌어다가 물을 써야만 했어요. 당시에 헤롯 왕이 건축한 수로가 저 지역에, 지금 동그라미 쳐져 있는 지역에 건축되어져 있고요. 두 번째는 십자군 시대, 서기 약 1100년경에 지었다고 하는 십자군 원정대가 건축한 망대입니다. 예루살렘을 정복하기 위해서 십자군들이 이 지역에 성을 쌓고 근거지를 만들어 놓고요. 여기를 근거지로 해서 예루살렘 공격을 감행했었다 그래요. 그 당시에 지어진 망대가 아직까지도 남아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거대한 규모를 자랑하는 전차 경기장입니다. 지금은 동그라미가 굉장히 작게 쳐져 있는데요. 위아래로 굉장히 길게 뻗어 있는 저것이 전차 경기장입니다. 로마식으로 지어졌어요. 그리고 네 번째가 지금도 가끔 가수들이나 연극 공연을 한다고 하는 로마식 원형극장입니다. 보이는 저것이 로마식 원형극장이고요. 다섯 번째가 헤롯 왕이 거처했던 헤롯 궁전터입니다. 오늘은 이 5군데를 위주로 해서 볼 거예요. 자, 이제 여행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여행을 들어가려면 국립공원이니까 표를 끊어야 돼요. 여기가 매표소입니다. 이제 표를 끊어야 되는데요. 어른들은 약 40세겔이라고 합니다. 40세겔이면 우리나라 돈으로 2018년 기준으로 12,000원 정도 한다 그럽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은 18세까지 약 24세겔, 7,000원 정도 한다 그래요. 내국인들은 20세겔이면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표를 끊고요.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표소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안으로 들어가면 제일 먼저 보이는 곳이 1차 십자군 원정들이 건축했던 성과 망대입니다. 이곳으로 십자군의 성 내부, 이곳은 십자군이 지은 성의 내부 모습이에요. 안에 통로를 통해서 십자군 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길을 따라서 조금만 걸어가면 성 밖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지붕 위쪽에 동그랗게 떠 있는 아치가 보이죠? 중세적인 운치가 그대로 남아있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이곳이 중세 십자군들이 지은 성의 성벽입니다. 여러분, 성벽 바로 옆에 골이 보이시나요? 이 골은 자세하게 보려면 이걸 보면 돼요. 오른쪽으로 성벽이 보이고요. 가운데에 골들이 있습니다. 이 골은 물을 담아서 적이 침공할 때에 방어를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왜 영화를 보면, 중세 시대의 영화를 보면 성을 둘러서
물들이 쭉 호수처럼 가둬진 모습이 보이잖아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곳이 십자군 시대에 지어졌던 망대입니다. 예루살렘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곳에 진을 치고 망대를 세워둔 거예요. 지금은 저곳에 카페가 있다고 합니다. 카페에 들어가서 커피도 한잔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곳에서 간단한 식사 같은 것들을 할 수 있는 곳이 이곳이라고 합니다. 바다 저편에서 보이는 십자군 망대의 모습입니다. 전차 경기장 쪽에서 본 모습이에요. 바다와 어울려서 굉장히 아름답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1차 십자군 원정대는 자기들 말로는 굉장히 용감했다고 이야기하지만 굉장히 흉폭하고 잔인한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차지하고 있던 이슬람 사람들에게는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보이는 사람들마다 무지하게 살인을 저질렀거든요. 그 사람들이 머물렀던 곳이 바로 저곳입니다. 그리고 가이사랴 하면 제일 먼저 빠뜨릴 수 없는 곳이 물을 공급하는 수로입니다. 가이사랴는 헤롯 왕이 도시를 만들기 전까지 이곳이 도시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라고 모든 사람들이 의문을 가졌던 것입니다. 도시로서 세워질 수 없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 첫 번째 이유가 이곳은 식수가 없습니다.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이곳에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물을 먼 곳에서 끌어와야만 합니다. 그래서 헤롯 왕이 이 가이사랴를 건축할 때 가장 신경을 썼던 것이 바로 물을 어떻게 공급하느냐라는 거예요. 가이사랴는 식수를 공급하기 위해서 이 수로를 갈멜산 기슭의 수원지에서 건축하기 시작해서 가이사랴까지 약 21km의 수로를 건축해서 이곳까지 물을 끌어들였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당시에 전기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펌프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산 위에서 물을 끌어서 21km를 수로만으로 물을 공급했던 거예요. 굉장히 이곳이 얼마나 사람들의 노동력이 집약되어 있고 향락이 넘쳐났던 곳인지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수로의 한쪽 모습입니다. 저 가운데에 이 구멍들을 통해서 물이 흘러 내려왔다 그래요. 그리고 이곳이 수로의 윗부분입니다. 참 신기한 게 이스라엘에는 국립공원이고 유적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 올라갈 수가 있대요. 2018년 사진이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올라가서 사진도 찍고 그곳을 막 밟고 지나갈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정교하게 돌들을 쌓은 것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 틈새 하나하나를 다 물이 새나가지 않도록 메운 이 기술력들이 상당히 대단합니다. 이 건축이 21km에 걸쳐서 있는 거예요. 산 위에서부터 가이사랴 바닷가까지 쭉. 가이사랴를 건축한 헤롯은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헤롯은 유대교로 개종한 이두메 사람이었습니다. 이두메 사람이니까 이방인이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이 헤롯을 볼 때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예루살렘, 특히나 예루살렘에 있던 종교 지도자들은 헤롯을 보면서 이방인, 로마를 등에 엎은 가짜 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헤롯을 볼 때마다 계속 도전해 왔고요. 헤롯의 잘못을 계속 지적하고 헤롯을 그 자리에서 쫓아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헤롯을 쫓아내기 위해서 헤롯에게 막 대항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헤롯은 예루살렘이 싫었어요. 예루살렘에 머무는 것도 싫었고요.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을 만나는 것도 싫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아닌 곳에 이스라엘의 수도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을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건축한 것이 이 가이사랴 지역입니다. 그러니
헤롯이 예루살렘을 싫어했던 그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곳이 이 가이사랴 지방이고요. 그리고 헤롯이 로마를 등에 업고 이스라엘의 본붕왕이 됐으니 로마에 대한 친밀감을 표현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던 곳 또한 이 가이사랴 지역입니다. 그러니 모든 사람들이 다 이곳은 도시로 건축할 수 없다라고 여길 때에 수로를, 굉장히 긴 길이의 수로를 만들면서까지 이 도시 건축을 감행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곳이 얼마나 반유대적이고 로마적인지의 모습을 보여주는 또 다른 건축물이 바로 이곳 원형 극장입니다. 관객이 약 4,000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건축물이고요. 이곳에서 사람들을 죽이는 검투 경기도 벌어졌고요. 그리고 무슨 연극이라든가 여러 가지 공연들도 행해졌습니다. 여기는 바닷가에서 바라본 원형극장의 모습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가까운 곳에 아마도 무대가 있었을 거고요. 관람석은 바닷가 반대편, 우리가 보고 있는 저 건너편이 관객석입니다. 관람석에서 내려다본 이 원형극장의 모습이에요. 바닷가가 보이고요. 웅장한 극장의 모습을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무대가 바닷가 쪽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무대에서 음향시설 없이 노래를 하고 연극을 해도 관람석에서 그 말소리가 잘 또렷이 들릴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람을 타고 소리가 관람석 속으로 쭉 밀어줬던 거예요. 로마 시대에 굉장히 앞선 건축 기술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원형극장의 모습이 잘 보존되어 있고요.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이곳에서 사람들을 죽이는 검투라든가 아니면 잔인한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이 도저히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아름다운 건축물이기도 합니다. 이곳은 지금도, 요즘에도 공연들이 간혹 벌어진다고 합니다. 이 사진이 제가 2018년 사진으로 제가 캡처를 해와서 가져온 사진인데요. 공연 준비를 하고 있는 사진이에요. 앞에 의자들이 보이시죠? 실제로 이스라엘 가수가 전날 공연을 했다 그래요. 그리고 보이는 사진은 여러분 노란색 동그라미가 쳐져 있는 거 보이시나요? 노란색 동그라미는 건축물 그 객석 쪽에 크게 구멍이 뚫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람이 그냥 바닷가 쪽에서 쭉 올라오면 그 바람 소리가 이 극장 안에서 웅 울려서 사람 말소리가 분명히 들리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구멍을 통해서 바람이 저 구멍 사이사이로 빠져나가면서 공기가 공명하면서 웅웅거리는 소리를 없애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굉장히 정교하게 지어진 건축물이고요. 지금도 저 밑에서 누군가가 소리를 지르면 마이크 없이 소리를 질러도 저 객석 끝에서 그 소리를 다 알아들을 수 있다 그래요. 이 가이사랴 원형극장은 서기 70년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이스라엘을 멸망시켰을 때 이스라엘 점령을 기념하기 위한 검투 경기가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이스라엘 점령을 기념하는 검투 경기에서 로마 유대인들을 무작위로 그 검투 경기에 투입했고요. 칼을 쓸 줄 모르는 사람들을 경기에 마구잡이로 집어넣은 거예요. 그때 검투 경기에서 희생된 사람들의 숫자가 약 2,500명에 달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굉장히 슬픈 기억이 남아있는 그런 경기장이에요. 지금 저 보이는 사진은 원형극장으로 들어가는 입구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가이사랴 지역의 규모를 볼 수 있는 두 번째 건축물이 지금 보고 계신 전차 경기장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보이실 때 이 타원형의 모습이 보이시나요? 이게 경기장이에요. 전차 경기장의 모습이에요. 길이가 약
210m 정도였고요. 넓이가 약 50m 정도에 달했다고 합니다. 축구 경기장이 약 길이가 110m 정도라고 하니까 지금 축구 경기장의 약 2배 정도의 길이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그런 건축물이었다고 합니다. 로마에서 가장 큰 전차 경기장이 600m 정도, 길이가 600m 정도였다고 하니까 가장 큰 전차 경기장의 약 3분의 1 정도 되는 그런 규모의 경기장입니다. 경기장을 바닷가에서 전차 경기장은 바닷가를 따라 지어졌기 때문에 바닷바람을 맞으면서 경기를 치르게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객석에서 보면 바다를 보면서 경기를 볼 수 있는 그런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부분에 있는 사람 보이시나요? 사람과 비교해 보면 그 크기가, 이 경기장의 크기가 어느 정도였는지 짐작하실 수 있습니다. 저 경기장을 따라서 바닷가를 걷는 것도 이곳을 다녀온 사람들이 추천하는 산책 코스라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평평한 그 경기장이었기 때문에, 전차 경기장이었기 때문에 길이 굉장히 잘 닦여 있는 평평한 곳이에요. 그리고 한쪽은 바다가 그대로 보이는 곳이고요. 그래서 그곳을 따라 걸으면 굉장히 마음이 평안해지는 곳이었다고 합니다. 전차 경기장의 트랙의 모습입니다. 오른쪽 위쪽에 계단처럼 되어 있는 곳이 바로 경기를 관람하는 관람석이었습니다. 그 규모가 어마어마하지요. 전차 경기장만 보더라도 헤롯 왕이 가이사랴를 만들면서 얼마나 로마를 동경했는지가 동경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로마인들이 가장 좋아했던 경기가 전차 경기였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곳도 전차 경기를 만들어서 가장 로마스러운 모습을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이곳은 전차 경기장 안에 있는 말과 마차 조형물입니다. 앞에 있는 이 편말에는 타지 말라는 그런 경고 문구가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전차 경기장을 보면 전차 경기장에서 북쪽으로 조금만 올라가면 공중 목욕탕이 있습니다. 이곳이 전차 경기장 북쪽에 있는 공중 목욕탕입니다. 헤롯은 가이사랴를 지으면서 유대적인 색채를 전적으로 배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적인 색채를 많이 가미하려고 노력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 목욕탕을 지은 거예요. 로마에 흔하게 볼 수 있는 목욕탕을 가이사랴에도 지어 놓은 거죠. 그래서 전차 경기장 북쪽에 공중 목욕탕을 건축하고 사람들을 모아서 향락을 즐기는 곳으로 사용했습니다. 이것도 공중 목욕탕의 내부 모습이고요. 아마도 이곳에 물이 채워졌을 것이고 사람들이 모여서 향락을 즐기고 정치적인 이야기를 나누곤 했을 거예요. 얼마나 화려했는지 지금도 이 목욕탕 바닥에 남아있는 고대시대의 문양이 이렇게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굉장히 인상적인 모습이죠. 이곳은 공중 목욕탕으로 들어가는 통로입니다. 한눈에 봐도 규모가 상당함을 알 수 있습니다. 방금 전까지 보셨던 곳이 공중 목욕탕이라면 이곳은 왕의 목욕탕이에요. 헤롯 왕과 손님을 위한 개인 목욕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바닥부터가 좀 다르잖아요. 아름답게 지어진 건축물이고요. 왕의 개인 목욕탕은 헤롯 왕의 궁정, 헤롯의 궁정 안에 위치해 있었고요. 헤롯과 손님들을 위한 곳으로 사용되어지곤 했습니다. 여기가 헤롯 왕의 궁정터입니다. 헤롯 왕의 궁정은 헤롯이 자신의 위세를 뽐내기 위해서 또 이곳을 유대의 제2의 수도로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화려하게 지은 건축물이고요. 아마도 자신들의 아들 그 손자들까지 계속해서 물려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지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헤롯이 죽고 난 뒤에
이 헤롯의 궁정터는 로마에게 빼앗겼고 또 그 로마가 유대에 보냈던 총독들의 관저로서 사용되어지고 그 이후로는 관저로 사용되어졌습니다. 여기는 헤롯 왕의 궁정에 있던 궁정터 기둥이에요. 사람과 그 궁정터의 기둥을 보니까 굉장히 기둥이 높죠. 얼마나 그 궁정터가 화려하고 웅장했을지를 알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헤롯 왕의 궁정은 바다 안쪽까지 건축되어졌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이 사진에 저 안에 거뭇거뭇하게 보이는 거 보이시죠? 저기가 저기까지 헤롯 왕의 궁정에 테라스가 있던 지역이에요. 바닥까지 시멘트를 들이부어서 그 위로 건축물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서 바다 위에서 지중해를 바라봤던 거예요. 그리고 그 거뭇거뭇한 것 바로 앞에 물이 차 있는 네모난 곳 보이시나요? 지금 보이시는 저 네모난 곳이 보이시나요? 저곳은 헤롯 왕의 궁정 안에 있었던 개인 풀장입니다. 돌을 파내서 돌을 안을 깎아서 개인 풀을 만들었어요. 굉장히 헤롯 왕의 위세가 얼마나 등등했는지를 볼 수 있고요. 얼마나 사치와 낭비가 심했는지 가히 짐작할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비석은 아까 보셨던 가이사랴 원형극장에서 헤롯의 궁정터로 가는 그 길목에 있는 비석인데요. 일명 빌라도 비석이라고 합니다. 본디오 빌라도가 티베리우스 황제에게 무엇을 짓고 헌정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무엇을 지었는지는 훼손되어서 알 수 없대요. 이 본디오 빌라도의 이름은 성경하고 유세비우스의 유대 역사라는 책 이외에는 빌라도의 이름이 언급된 곳이 없어서 본디오 빌라도가 실존하는 인물이었는지 사람들이 참 궁금해했었는데요. 이 비석이 발견되면서 빌라도가 실제로 로마에서 이스라엘 지역으로 파견된 총독이었다는 역사적인 증거로서 활용되어지곤 한다고 합니다. 헤롯 궁정터에서 바라보는 바다의 모습입니다. 굉장히 아름답고 멋있습니다. 헤롯 궁정터에서 바라본 원형극장의 모습이고요. 이 헤롯의 궁정터에서 바로 헤롯의 궁정터에서 바로 왼쪽은 전차 경기장이고요. 바로 오른쪽 조금만 걸어가면 원형극장이었어요. 가이사랴는 헤롯이 향락을 즐기기 위해서 만든 도시였었고 또 헤롯이 로마를 그리워하면서 동경하면서 만든 도시였다는 것을 너무나 잘 나타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곳이 오늘 읽은 본문과 연관이 있는 장소인데요. 바울이 로마의 총독 관저에서 신문을 받았던 장소입니다. 이곳 어디에선가 바울은 결박되어져 있은 채 서 있었을 거고요. 그리고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 총독이 바울을 신문하고 있었을 거예요. 네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느냐? 네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기에 유대인들이 너를 죽이려 하느냐? 막 신문했을 거예요. 그때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라고 말이죠. 저는 바울의 이 고백을 들으면서 감금되어져 있고 또 결박되어져 있고 왕과 총독들이 무서운 눈으로 나를 노려보고 있는데도 나는 예수 믿는 것이 너무나 좋습니다. 예수 믿으니까 내가 예수 믿어서 좋은 것처럼 당신들도 예수 믿어서 예수 믿는 이 행복감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 바울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가이사랴의 모습을 한번 사진으로 쭉 한번 봤으니까요. 한번 하늘에서 바라본 가이사랴 전체적인 모습을 동영상으로 한번 같이 보시고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동영상을 좀 틀어주시겠어요? 저것이 전차 경기장입니다. 하늘에서 봐도 굉장히 유용이 넘치죠. 저것이 헤롯 대왕이 살았던 궁정터입니다. 점이 찍혀 있는 곳이 풀장이고요. 그 위쪽으로도 나무들이 있고 숲이 있는 저곳까지도 헤롯의 궁정이 있던 터예요. 지금 저곳이 원형극장입니다. 전투가 벌어져서 유대인들을 2,500명이나 살해했던 곳입니다. 여기가 헤롯 궁정터입니다. 저곳 어디에서 바울은 신문을 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당당하게 예수를 증거하는 모습을 보여줬을 겁니다. 여기까지 있고요. 예. 동영상이 안 꺼졌네요. 네, 됐습니다. 고대 가이사랴 항을 상상해서 그린 그림입니다. 가이사랴 항구가 보이고요.
가이사랴 항구의 규모가 어땠는지를 볼 수 있는 그림입니다. 가이사랴는 막대한 자본과 기술력으로 만들어진 인공적인 도시입니다. 그리고 항의 바로 앞에는, 항으로 들어가는 입구 바로 앞에는 아우구스투스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이 건축되어져 있었습니다. 헤롯이 도시가 건축되고 이름을 가이사랴라고 지으면서 이 가이사랴 지역은 로마의 황제에게 헌정된 도시가 되었어요. 이에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의 동반자였던 아그리빠가 가이사랴를 방문합니다. 그리고는 이 아우구스투스 신전을 보고는 크게 기뻐하면서 헤롯을 칭찬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가이사랴는 로마를 따라하려고 했고 황제를 의식하고 지은 도시였습니다. 가이사랴는 로마적이었고 향락적이었고 또 황제 숭배적인 도시였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가이사랴에는 절대로 복음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 도시가 아니었어요. 전차 경기장이 있었고요. 원형 경기장이 있었고요. 그리고 원형 경기장에는 사람들을 죽이는 경기가 날마다 벌어졌던 그런 곳이에요. 여기에 복음이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 별로 많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이 이 가이사랴에 가서 복음을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들어가서 고넬료에게 세례를 베푼 곳이 또한 이 가이사랴 지역입니다. 바울은 어땠나요? 로마로 압송되기 전 재판을 받으면서도 나의 신앙을 당당하게 외칠 수 있었습니다. 그 여파였을까요? 가이사랴는 초대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도시로 자리 잡게 됩니다. 초대교회의 교부들 중에 오리겐이라는 사람은 이곳 가이사랴에 기독교 아카데미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도서관을 지어서 책을 모아놨는데요. 그 장서가 무려 3만 권에 이를 정도로 어마어마한 규모의 도서관이었다 그래요. 4세기 초에는 유세비우스가 가이사랴의 교부로 활동하게 됩니다. 유세비우스 이전에는요, 팜필로스라는 장로가 이 가이사랴에서 순교를 당하는 역사까지도 일어났습니다. 헤롯은 이 가이사랴를 건축할 때 향락과 우상 숭배를 위해서 건축했습니다. 먹고 즐기기 위해서, 로마에 아첨하기 위해서 이 도시를 지은 거예요. 도시 자체가 향락과 아첨의 곳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복음을 들고 이 가이사랴에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과 함께 역사하기 시작하니까 도저히 변할 수 없을 것 같던 이 가이사랴가 하나님의 도시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오리겐, 팜필로스, 유세비우스 같은 훌륭한 기독교의 스승들이 이곳에서 자리를 잡고 활동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복음 전도가 어려운 시대에 우리들은 살고 있다고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나 교회 다닌다고 이야기하기가 무서운 시대를 살고 있는 거 맞는 것 같아요. 밖에 나가면 교회 다닌다고 얘기하면 막 사람들이 손가락질 할 것 같은 그런 시대를 우리들은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이사랴에 복음이 들어가서 사람들이 나는 예수 믿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외쳤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했을 때 가이사랴가 변했던 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들고 이 목포 지역에 복음을 들고 이 세상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 땅을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이사랴가 변했던 것처럼 이 땅이 변모할 수 있을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말입니다. 이제 가이사랴를 여행하면서 복음 앞에 당당했던 바울처럼, 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방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던
베드로처럼 오리겐과 유세비우스처럼 복음 들고 저 세상 앞에 당당히 어깨를 펴고 설 수 있는, 또 복음을 외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